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여권 내 대권 후보에 새롭게 합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유력 후보군이 대권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독주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권 내 대권 삼국지가 한층 복잡 다단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여권 내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정세균 이제 총리 지명자죠. 예. 후보자는 사실 대권 후보군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완전 탈락해 갖고 잊혀진 인물, 그렇죠. 흘러간 물레방아,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총리가 되면서 다시 대권 후보군으로 벌써부터 언론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상권 분립의 위배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 자리로 가는 거는, 이거는 국가서열 2위에서 5위로 가는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대통령 밑에 가는 게 이게 맞냐. 예. 이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정세균이라는 인물이 지금 또 부각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에 국회의장하고 이제 의원이나 좀 하시고 이제 되게 쉬는 모드였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은 저 부회장하고 집에 가시는 게 코스가 때 국회의장이었는데, 예. 이번에 총리에 다시 이 거론이 내정이 되면서 아마 대권까지 좀 얘기가 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물 됨됨이나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 친화력도 있고, 예. 또 종로에 꼬마들이 정세균 의원이 지나가면은 박테리아 지나간다고 막 따라다닌대요. 예. 세균이라는 말이 박테리아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인간미 같은 거는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다. 예. 인품이나 여러 가지 능력, 경험, 경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대권 후보로서도 손색이 없는데, 과거에도 경선할 때마다 1~2%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알아주니까.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국민들은 네.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죠. 뭔가 스토리가 있고, 뭐 그렇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늘 스마일로 다니니까 영 사람이 그렇네.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도요, 지하철에서 알아보는 사람 잘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는 사람 못 알아봅니다. 네, 그렇겠죠. 평범하게 텔레비에 나온 사람은 못 알아보고, 저 얼굴이 도대체 안 되는 얼굴인데 저 텔레비에 나온다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우리 윤 대표님도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네, 저도 많이 알아봅니다. 워낙 얼굴이 안 되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많이 알아보는데, 정세균 의원은 얼굴에 이렇게 특징이 있는 그 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태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없죠. 예. 좀 이렇게 친화력에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아주 평범한 얼굴이고, 그렇죠. 그냥 뭐 이웃집에 복덕방 할아버지 그렇죠. 내지는 아저씨 비슷한 네. 그런 얼굴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분도 이제 경제 쪽에도 상당한 실력이 있고, 책도 뭐 몇 권 냈습니다. 네. 또 뭐 아마 경제학 박사인가 어디서 박사학위도 뭐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박사 논문을 쓴 거냐. 어쨌든 정세균 의장이 전 의장이 총리 지명되기 전까지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지역구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종로를 고수하고 있었던, 그렇죠. 깊은 뜻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한 길을 갖고 초질관 걸어온 거 아니냐 싶어요. 대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꿈을 버리질 않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앞으로 내각제나 뭐 이혼 집정제나 여러 가지 정치의 변수가 많잖아요. 많으면 뭔가 내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서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종로 나오고 싶어서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도 끝까지 그 정세균 그 총리 후보자가 양보를 안 하고 한 것도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차기 대권 후보의 이낙연에 의해서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거죠.
이낙연 한 사람만 갖고 가기 너무 약하거든요. 예. 정세균도 붙이고 지금 또 대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또 김부겸 의원, 김부겸 의원도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뭐 영남에서 적진에 가서 지금 홀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후보군을 좀 넓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총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그 불량주인데 고평가된 겁니다. 예. 총리 한동안 뭐 했죠? 본인은 이제 총리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뭐 했는지 알 거라고 전에 국회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는 게 한마디도 없는데요. 어디 산불 가서 뭐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뭐 어디 가서 했지. 조국 사태에 책임이 이낙연한테 있습니다. 장관 임명 제청 해임 건의 총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국회 답변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조국도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그런 좌절감 같은 거 이해가 간다거든요.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 날로 확 바뀌어졌잖아요. 비판하려면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 과거에 이회창 뭐 대통령은 뭐 3순지 4순지 해서 다 안 됐지만은 그 사람은 그래도 대쪽 총리라는 이미지 갖고 YS 대통령한테 들이받았잖아요. 이낙연은 아무것도 그게 없어서 여태까지는 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대권 후보자 선호도의 1위였지 저는 총리가 끝나는 순간 저는 이낙연은 이 낙엽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뒷받침이 돼서 여태까지 지지도를 유지해온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정세균이나 김부겸 이런 사람보다 앞으로 이낙연은 저는 훨씬 불리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차별화와 그 자기 소신을 밝히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순응하고 말 잘 듣는 이런 스타일은 국민들이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명박, 노무현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벌써 두 사람이. 옛날에 윤무선 씨도 뭐 그쪽에 살았지만 그만큼 종로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입장에서는 내가 종로에서 두 번이나 그것도 당시로서는 아주 상대 후보들이 다 건물들 아니었습니까? 홍사덕, 오세훈 다 깔끔하게 물리친 저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낙연과 비교해서도 경력이 캐리어가 훨씬 정세균 쪽이 낫습니다. 그렇죠. 뭐 이분은 당에서도 안 한 게 없어요. 당 대표도 뭐 몇 번 했고 거기다가 원내대표 다 하신 데다 장관, 국회의장까지 오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 캐리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낙연 총리의 가장 약점이 당내에 자기 계보가 없다는 거죠. 계보가 없다는 건 그만큼 덕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시라소니 비슷하게 혼자 다니는 거죠. 우리 언론계 뭐 일본용어로 독고다니 스타일이죠.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주로 자기는 뭐 독고다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죠. 또 정세균 계는 지금은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만 정세균 총리 지명자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 계가 살아있고 그 상당 부분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번 총리로 지명될 뻔한 분이 그 김진표 이분도 정세균계 아주 또 초대 그 정무수석 했다가 지금 감방에 가 있나요? 그 전병헌 그분도 다 마찬가지고 또 강기정, 노영민, 최재성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정세균 계였습니다. 그 계보들이 지금도 끈끈하거든요. 옛날 정이 있어서.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대권 후보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낙연, 정세균 둘이 예선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둘 다 총리를 인준이 되면은 호남 출신의 총리까지 한 경력이 똑같잖아요. 전남북에.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저는 걸러야지 된다고 봐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석을 탁 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또 뭔가 싸움이 붙어야 그렇죠. 손님이 예. 끌잖아요. 그렇죠. 싸움판에는 그렇죠. 선거도 일종의 예. 싸움 아닙니까? 예. 큰 싸움이기 때문에 손님이 끌려면 혼자 독재오면은 이해창처럼 그렇죠. 다 대통령 되는 걸로 생각했고 그렇죠. 본인도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을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몇 번, 두어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운동권 세력들이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싸움의 어떤 논리, 그게 어떻게 이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밝다고 봐야죠. 이렇게 포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부산 쪽은 뭐 조국, 김경수 이쪽은 거의 몰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 경기지사 여기도 뭐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하면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죠. 뒤통수가 약간 땡기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지난번에 그 재판할 때도 그 배경공 뭐 김씨 뭐 이거 하면은 문준용까지 재판에 걸고 넘어졌고 뭐 확 걸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지금은 이빨을 발톱을 딱 감췄지만 그렇죠. 그것이 좀 불안하니까 지금 또 재판하면서 얼마나 또 일을 갈겠어요. 양정철 내려 보내서 또 따둑거리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박원순 뭔가 좀 뒷궁리를 뭔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뒷궁리 뭔가 사람이 솔직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요 근래 예. 박원순 씨가 뭔가 다급해서 그런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김현미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요 근래 보니까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이때 숟가락 하나 올리려고 종부세를 3배로 인상을 하자 또 부동산 국민 공유제 그 임대차 그런 권한은 나한테 달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말만 그렇듯하게 하지. 지금 서울 시내 부동산 올린 게 박원순 탓이 큽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그 옥탑방에 있은 다음에 나오자마자 용산 개발 계획, 여의도 개발 계획에서 확 올려놨죠. 그걸로 아주 그냥 좀 잡힌 부동산이 그렇죠.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요 정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 재개발 할 때 박원순이가 와서 그걸 다 해제를 했어요. 못 짓게. 그래서 주택 공급이 25만 가구가 줄었어요. 아 그래. 네, 25만 가구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가 진짜 하려면은 종부세 3배니 뭐 이런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런데 좀 아주 높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대책을 좀 실현성 있는 거 해야지. 뭐 말하는 거 보면 저는 저분의 진실성이 너무 없다. 저런 분이 어떻게 수도 그 서울의 수장인가? 세 분이라고 또 했잖아요. 네? 참 많이 걱정이 되고 참 수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전에도 그 네. 무슨 그린벨트를 국토부가 풀어가지고 서울시 좀 공급을 대폭적 늘리자 해도 그때도 결사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못했어요 결국은. 서울시 외곽에 있는 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 그린벨트라고 해도 나무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풀어서 과감하게 개발하자고 했는데 반대해갖고 온 사람이 지금은 부동산에다가 뭐 어찐다 하니까 부동산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숟가락을 그냥 계속 였네요. 부동산은 전쟁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 헨리 조지라고 있어요. 국유화, 부동산 국유화에서 이익을 개인이 못 받도록 하자 이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책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토지 이익은 환수를 해요. 근데 주택은 토지랑은 다르다고 그래요. 주택은 짓고 하는데 지으면 되잖아요. 토지는 더 이상 땅을 얻을 게 없으니까 이건 국유화가 맞다. 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해야 된다. 이거 맞는데 주택은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국유화하고 이익을 환수하고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땅 지을 만한데 국민이 원하는데 때려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부동산 제일 잘한 사람이 제가 보면 노태우하고 그 이명박이었습니다. 노태우 3본 일산 평촌 분당 200만 원 줬잖아요. 지었죠. 부동산 문제 풀었어요. 이명박 서초구 우면 뭐 자곡 내곡에 저 청계산 밑에 집 짓는다고 저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이 조용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보면은 참 잘 지어놨어요. 문재인은 기존에 있던 계획도 다 없애버리고
공급을 거기다가 지금 그렇죠. 안 늘리고 이렇게 때려만 잡으니까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1.25%예요. 부동자금은 많지.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하는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이 떨어지면 좋다. 오르면은 요거는 가진 놈들하고의 전쟁으로 몰아가서 총선에 활용하자. 그리고 오른 만큼 세금으로 뜯자.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게 싶어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지금 그렇죠. 비판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흑심이 많다. 이것도 이번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을 아는 전문가나 국토부에서 나서야 되는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했대. 이 사람이 부동산을 뭘 압니까? 예? 과거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엉터리 같이 해놨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한 11억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 그 동네인데 그 재건축 아파트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토지 초과이익 환수제도 안 들어가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몇 명이 이렇게 탁상 공론을 한다는 게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총리라 물론 영향력이 한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실무를 좀 아는 그런 좀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면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다는 것은 뭐 대충 알려져 있지만 종로 출마를 놓고 아니다. 뭐 비례대표로 가서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에 다닐 거다. 출마할 거다 하는데 저는 출마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종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출마로 보는데요. 종로 출마. 왜냐하면 전국으로 뛰는 비례대표 맞는 대신에 전국으로 뛰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다른 대권 후보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총리 가득이나 그 어떻게 보면 좀 뛰는데 벌써 조금 앞장섰는데 그런 기회를 또 줘요? 저는 뭐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냥 종로 출마해서 뭐 본인이 그 뛰어야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레드 카펫이 저절로 저는 깔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것 같아요. 종로를 또 여권 입장에서는 수성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하려고 그렇죠. 민주당도 괜찮고 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그 같이 그 이낙연하고 손잡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지 않느냐. 그동안 견제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해찬은 어차피 지는 낙엽 아닙니까? 뭐 총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공동선대위원장 맡으면서도 얼마든지 종로 뛰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대표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낙연과 정세균을 쌍두마차로 딱 경쟁시키면서 나머지 이제 또 잔챙이들 좀 그래도 뭔가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구도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영남 지역에는 또 김부겸도 있고 뭐 하니까 저는 추미애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과거에도 대권의 뜻을 은근히 비췄고 자기도 장관까지 다 했다. 못 올 게 뭐 있느냐. 아니 문재인은 뭐 했으면 노무현은 해수부 장관 1년분이 더 했느냐. 추미애도 당대표도 했고. 당대표 있죠. 몇 선 의원입니까 추미애가. 아마 4선, 5선 정도 안 될까요? 거기에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또 여성이라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는 확 다르거든요. 그런 꿈을 뭐 가지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영남 쪽이 너무 좀 초토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제 아마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물론 정세균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범친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는 뭐 친문이나 친노는 아니었고 과거로 보면 이제 동교동계 정대철계 이렇게 돼 있었지만 그래서 가장 좀 등이 시려운 것은 조국이 낙마를 해버렸고 그러면은 김경수하고 유시민 분이 안 남았는데 그나마 대권 후보감으로 김경수는 재판을 받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고 뭐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유시민은 공연히 지금 뭐 헛발질하고 총 쏘다가 허총 쏘고 뭐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모르죠. 또 자기 쪽에서는 더 결집이 됐는지. 뭐 결집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 밉상이 돼버렸죠. 그
조국을 변호하려면 좀 논리적이고 좀 말이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어거지로 변호하고 검찰을 너무 근거도 없이 너무 많이 비난하다 보니까 거짓말 잘하는 피노키오 같이 이렇게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유시민은 저는 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도 뭐 여러 차례 네. 자기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떠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뒤집기는 쉽지는 네. 않을 거예요. 네. 전에 뭐 양정철이는 조국 유시민을 무슨 토크쇼에서 뭐 대권 후보로 불러냈는데 네. 그 외에 뭐 조금 할 만한 분들이 친문이나 친노에서 눈여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앞으로 뭐 좀 눈에 그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 차기 후계자가 그 경쟁 구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렇죠. 예. 왜 자식 없으면은 늙어서 좀 더 외로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쌍두마차 체제로 가버리면은 힘이 아마 총선 이후에는 골이 싹 몰릴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쉽게. 네. 근데 과거 대선전도 보면은 그동안 커왔던 인물들이 결국 대선 후보에 나서지만 뭐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네. 대선 1년 전에 그냥 확 나와가지고 그렇죠. 휩쓸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꽤 2년 반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변수가 네. 뭐 생길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대권 삼국지 네. 현재로서는 뭐 이낙연 단독 체제에서 정세균이라는 강력한 네. 다크호스가 등장한 그렇죠. 걸로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강력하게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낙연을 더 능가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낙연을 총리하면서 성과를 저는 내리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을 못 가진 거를 정세균은 갖고 있잖아요. 예. 세력도 갖고 있죠. 뭐 경력도 더 많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분 관계도 더 많잖아요. 예. 과거에 신세를 많이 졌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세균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요. 예. 예? 대권 후보 과거에 할 때도 끝까지 완주를 해줘가지고 다른 사람 포기해버렸는데 그때 손 아끼고 누굽니까? 김도관이는 네. 2012년에 싹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려쳐버렸죠. 정세균까지 포기하면은 완전히 혼자 해가지고 아주 네. 웃기게 될 뻔했는데. 흥행을 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낙연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또 우리 윤 대표님이 정세균 또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니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이낙연하고 정세균하고 비교할 때는 저는 잠재력이 이 전세균이라는 사람이 더 크다 이거죠. 예. 이낙연은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 너무 코드에 맞추는 걸 연연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하나도 못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은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잠재력을 상당히 좀 보여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잠재적인 주식이고 이낙연은 고평가된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예. 지금 어쨌든 정세균 후보자가 네. 국회를 통과를 해야 그렇죠. 인준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청문회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인준을 받을 것인가? 네. 얘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상당히 같아요. 관심이죠. 예. 네. 저 다른 장관들은 청문회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예, 통과가 돼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면은 그건 무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3법,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여야가 지금 협의가 자꾸 일그러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성엽 의원도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총리 인준 때 보자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야당이 틀면 민주당 빼놓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물론 반대고 그렇죠. 또 자유한국당은 뭐 바른미래당 일부 예, 이제 자유한국당 일부 반대하는데 새로운 뭐 그렇죠. 보수당인가 그렇죠. 그쪽은 반대할 예, 가능성이 근데 있고. 기타 뭐 대한신당이나 4+1. 평화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반대 쪽에 손을 든다. 그러면은 또 무산이 돼서 이낙연 총리가 계속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4+1이라고 이래서 민주당하고 4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네. 석패율제 놓고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른 것은 대충 이제 합의가 된 것 그렇죠. 같고 네. 패스트트랙법 중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평당 또 네. 대한신당, 정의당은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는 우리도 뭐 총리 그렇게 되면은 석패율제 네. 안 받아들이면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지금 협박이랄까? 엄포를 공과 세게 줬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겠어요? 그렇죠. 석패율제 받아들이고 그렇죠. 종료하고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민주당이 쥐고 있나요? 석패율제 카드를?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금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에 연동형 석패율제 원래 합의를 해줬던 거거든요. 거기다 정세균 그렇죠. 인준안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야당에서는 그건 안 돼. 이거 석패율 제대로 내놔 하는데 석패율이 되면은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하고 경쟁 상대로 끝까지 완주를 해요, 선거에서. 그렇죠. 거기서 네? 석패로 네. 지기만 하면 자기가 비례로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모든 그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끝까지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표들을 민주당 표를 뺏어가는 거니까 민주당은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총리 인준도 무산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뭐 정세균 지명자 후보자가 워낙 개인기가 네. 특출하시고 네. 또 야당과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니까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면은 뭐 많이 네.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게 또 박지원 그분은 숟가락 안 넣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통과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네.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뭐 꼭 석패율제 아니라도 네. 정세균 혼자의 단독 플레이라도 아마 해낼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네. 있던데요. 일단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갖고 거의 전쟁 직전이잖아요. 이러면 돌발 변수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여권 내 대권 후보군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우리 흔한 말로 천운이라고 하는데 그 천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대 정신을 알 만큼 대권 후보 본인들이 구현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해서 그것을 체화시키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여권의 대권 삼국지가 아주 흥미진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